7월 20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 민정실과 정무실 등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오늘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다량의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발견된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포털 좌편향 개선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논의한 내용 등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되는 문건들이 또 여럿 나왔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오늘 발견된 문건은 모두 504건으로 지난 2014년 3월에서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현재 국정상황실은 박근혜 정부에선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삼성 뇌물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결고리인 안종범 전 수석이 지휘하던 곳입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 삼성 합병 관련 문건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문건엔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운데 카카오톡을 콕 집어 좌편향이란 용어를 사용한 문건도 있습니다. 부서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으로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문건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의 수석 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도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문건과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발견됐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건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건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가 담긴 데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문건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왜 치우지 않았는지, 정말 단순 실수인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시스템 자체에 크게 구멍이 뚫렸던 것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남승한 변호사와 함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는 하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네.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의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것이라면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르면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고발거리가 되는 건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19조에서 지정 기록물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기록물이 지정 기록물이거나 네. 아니면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건은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로 분류된 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이 문건들은 일단 이관되지 않아서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정 절차나 또는 비공개 여부 결정 절차가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지정 기록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 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개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것이
이것이 지금 고발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비공개로 하거나 또는 지정 기록물로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비밀성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못할지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기록물들이 비밀성이 별로 없거나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그 기록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안 치우고 그냥 놔두고 갔는지와 함께 이게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 기록물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것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관했어야 하는데 이관하지 않은 것이 기록물이 아니라고 봐서 이관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관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 같은 것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퇴직한 마당이거나 물러난 마당이니까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지금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뭐다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특검에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 4본을 넘겼는데 이게 뭐 기록물이든 아니든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검찰에 갖다 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것이 지정 기록물이라면 또는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면 사본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 또는 외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본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마찬가지로 뭐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서 보호기간을 지정하거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사본의 제공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은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상태고요. 그런 경우라면 제공한 것이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는 남아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비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 그것이 비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기록물을 봐야 아는 사안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받은 자료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이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거나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되기 전 기록이라거나 이렇게 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본이냐 아니냐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네요. 그럼. 원본의 존재가 입증되면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도 이상하니까 나오는 이론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청와대에도 큰 공백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는 오늘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를 게시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이 조사 소위 위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법관의 양심이 전달돼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관련 뉴스입니다.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유명 래퍼 아이언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늘어만 가는, 흉포해져가는 데이트 폭력, 김효정 기자입니다.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명 래퍼 아이언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기 집에서 25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조르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어제는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치아 6개를 손상시키고 말리는 시민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애인이 평소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는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만 모두 467건이나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는 데이트 폭력. 때리는 사람과는 바로 헤어져라. 사랑하는 사이라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좀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이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미수범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2014년 청주에 살던 26살 여성 A씨가 네. 이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김모 씨를 만났는데요. 네. 이 목적은 성매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 씨가 돈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 씨는 미리 준비해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수면제를 탄 커피를 A 씨에게 이제 먹였습니다. 네, A 씨가 이제 잠에 들자 김 씨는 강간을 시도를 했는데 네. 뭐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능 장애로 예. 막상 이제 강간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인데 이게 얘기가 되는 거는 검찰이 김 씨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했기 때문인데 강간치상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간치상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네, 강간 및 뭐 강간을 시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을 하는데요. 네, 즉 강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혀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단순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데 네, 뭐 강간치상죄는 훨씬 더 세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김 씨가 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무슨 상처 같은 걸 입힌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외상은 없었습니다. 네,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은 이 여성은 네. 잠에 떨어졌다가 3시간 뒤에 이제 깨어났는데요. 네, A 씨는 이제 의식이 회복한 다음에 일상생활에 뭐 특별한 지장도 없었고 네.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단서 같은 것을 뗀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통상 상해, 뭐 강간치상도 이 상해에 해당하는데 상해의 경우 상처가 나거나 진단서 같은 거를 떼는 거를 보통 전제로 하는데 외상도 없고 별다른 치료도 안 받고 진단서도 뗀 게 없는데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네.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네.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네.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강간을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 자체가 네.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네.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하고 네.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에 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는데
법원도 뭐 수면제나 약물, 아마 술도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먹이고 여성 강간하려고 하면은 강간치상죄로 처벌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건데 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기류는 분명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모임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 등에 의해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오늘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 확인 제도 도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7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